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진행의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요즘 가상으로 작물을 재배해서 실제 배송까지 받아볼 수 있는 앱이 등장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사이버 농사를 체험해보는 앱이라고 하는데요. 고구마, 토마토, 양파, 레몬 등 이런 작물을 골라서 게임 방식으로 키운다고 합니다.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실제 농사 짓듯 게임으로 이런 과정을 완료하면요, 보통 한 달쯤 후에 실제 작물이 집으로 배송된다고 하는데요. 관련 업체들은 이용자들이 게임하면서 앱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는 게 상품 구매와 커뮤니티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점 때문에 사이버 농사를 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농사 짓는 분들이 듣기엔 흙도 만지지 않고 컴퓨터 앞에서 농사를 짓고 작물을 배송받는다는 게 전혀 이해되지 않을 얘긴데요. 가상세계가 점점 확대되면서 생겨나는 이런 현상들이 흥미롭기도 합니다. 과연 앱으로 수확한 고구마, 토마토 맛은 어떨까요? 4월 4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명품 콘텐츠들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화요일 이 시간에는 농수산 뉴스 텃밭 가이드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장수 직업 시간에는 고령자들이 늘어나면서 새롭게 주목받는 직업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문자 주제는 앞서 게임 방식으로 짓는 사이버 농사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사이버 세상을 주로 경험하고 사시는지 문자 주시면 어떨까요? 또 텃밭 가이드 시간에 궁금한 질문들도 있으면 보내주시죠.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해 논해에서 벼를 생산한 농가들의 소득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통계청이 매년 논벼 생산비를 조사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이 통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생산비는 증가하고 쌀값은 하락하면서 논벼 생산 농가의 순이익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원자재 가격이 많이 상승하면서 비료나 농약 등의 농자재 가격도 많이 올랐었죠? 그렇습니다. 이게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통계청이 내놓은 2022년산 논벼 생산비 조사 결과에도 그것이 반영이 됐는데요. 네. 10아르당 논벼 생산비가 85만 4,400원 가량을 나타내면서 전년 대비 62,100원 정도, 그러면 7.9%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도 비료비가 무려 71.4%나 올랐고요. 이어서 종료비도 8.8, 그리고 농약비도 7.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거 소득이 어땠나요? 이 10아르당 총 수입이 117만 1,700원 정도였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9.5% 감소한 수치였고요. 여기에서 경영비를 뺀 소득은 60만 6,500원으로 전년 대비 22.9%나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영비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자가노동비 등의 이제 내급비 전체의 합을 다 포함한 건데요. 이렇게 해서 생산비를 전체를 뺀 순수익 같은 경우는 31만 7,200원 정도로 전년 대비 36.8%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이게 생산비는 오르고 산지 쌀값은 떨어지면서 쌀 생산 농가의 경영 수지가 더 팍팍해졌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될지 아니면은 조금 더 의견 같은 걸 수렴하는 기간을 더 가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이야기는 그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전해드렸는데요. 네네. 이게 당초
더불어민주당의 개정안보다 후퇴한 내용이어서 그러니까 쌀 초과 생산량이 3.3에서 5% 그리고 또 가격이 5에서 8% 이상 떨어진 경우에 의무 수입을 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떠나서 또 단체별로 입장이 좀 다르긴 하지만 국회를 통과한 후부터 농축산 관련 단체에서 재개정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이게 정부에서도 30여 개 농업 관련 단체가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반대라는 건가요? 주요 단체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대 농민단체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후계농업경영중앙연합회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구조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작목에 비해서 기계화율이 높다는 점을 들어서 수급 조절이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입장이고요. 네. 벼를 주로 재배하는 농민단체인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여기에서는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한데 이 내용이 개정안에 없다면서 또 전면적인 재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 관련 단체에서는 농식품부의 예산이 쌀 수급에 쏠릴 것을 우려하면서 또 전면적인 재논의를 주장하고 있고요. 전농에서는 당초 안보다 크게 후퇴한 안이라면서 또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하고 당직자, 당원 등이 모여서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공포를 촉구하기도 했고 또 삭발식이 진행되기도 했었는데요. 이에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의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1일에 이른바 정부 재량 양곡관리법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네, 이 정부 재량 양곡관리법 어떤 내용인가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 법률안에서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법률로 시장 격리를 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요. 네. 최춘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이게 쌀 가격 안정을 위한 매입을 할 때 이게 정부의 법률적 재량 행위라는 것을 법에 명문화하는 게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잉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격리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쌀을 매입할 때는 초과 생산량과 전반적인 재고량, 그리고 시장 가격, 정부의 재정 여건 등과 같은 다양한 기준을 고려를 해서 정부가 재량권을 가지고 수급 조절을 하도록 한다. 이런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겠다.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또 4월과 5월 두 달간 사로징어를 대상으로 금어기가 시작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금어기라는 것은 일정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에는 수산물을 잡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 이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로징어를 대상으로 해서 금어기에 들어갑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어업인은 물론이고요. 일반인도 사로징어를 잡아서는 안 되는데요. 만약에 이를 어길 경우에는 어업인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 그리고 낚시를 하는 낚시인 등과 같은 일반인에게는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네. 그럼 이 금어기만 지키면 되는 건가요? 예, 금어기가 아니더라도 일정한 크기가 되지 않은 어린 물고기를 잡아서는 안 되는데요. 네. 이걸 금지 퇴장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금어기에 들어가는 사로징어 같은 경우를 보면요. 금지 체장을 외투장을 기준으로 해서 15cm 정도로 이제 정해서 이보다 작은 사로징어는 연중 동안 포획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 외투장이라는 용어는 오징어의 모양을 이렇게 잘 보시면은 마치 이제 윗부분에 외투를 걸친 것 같다고 해서 그걸 외투장이라고 이름을 붙인 건데요. 네. 오징어의 눈과 다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이제 외투장입니다. 그 길이가 15cm를 넘지 않으면 잡지 말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온라인을 통한 불법 종자 거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는 소식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온라인에서 거래된 관엽식물이나 이제 과수 묘목 등과 같은 불량 종자에 대해서 이제 민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립종자원이 온라인을 통해서 개인 간 거래되는 불법 종자 전자상거래 유통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종자로 이제 팔기 위해서는 종자업 등록을 해야 되고요. 품종의 생산 및 수입, 판매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뭐 거치거나 등록하지 않은 것들이 이제 거래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 특히 이제 조사도 조사이지만은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께서는 이 불량 종자를 사서 심었다가 자칫 크게 이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진짜 그럴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농수산 뉴스 지금까지 한국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직장은 나와도 평생 직업이 필요한 시대를 위한 장수 직업 시간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에는 고령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에 어떤 직업들이 유망한지 커리어 비전의 최진희 대표님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2025년이면은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2년이죠. 2년 남았네요. 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는 게 이 미래 일자리 변화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새로운 직업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보통 우리가 전체 인구에서 약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4년이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7년밖에 안 걸렸거든요. 일본보다 더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됐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선진국 같은 데 보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때는 보통 100년을 내다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26년 만에, 24년이죠. 24년 만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라는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빠를까요? 그러게요.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네, 정말 네네. 초스피드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2년 후인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가 이미 고령자이고 2060년에는 41%가 고령화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두 명 중에 한 명, 그죠? 한 명 정도는 이렇게 고령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초고령화라고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는 고령화 시대야, 이거보다 초고령화 시대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일자리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노인 인구가 증가를 하면 그 노인 인구도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거든요. 나도 그럼요. 꼭 돈 때문이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뭔가 활력소가 되기 때문에 이 일이 필요한 건데 다들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지만 그 노인분들을 채용해 줄 기업은 없는 거죠. 그래서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일자리 얻기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도 막 취업하기 힘들다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초고령화 시대는 더 힘들어진다고 하니까 진짜 걱정이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떤 그 일자리들을 알아두면 초고령화 시대에 도움이 될까요? 우리가 뭐 선진국 할 때 보통 선진국을 따질 때는 경제적으로 좀 부유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 국민들의 삶의 질을 보면 질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 삶의 질이라는 게 뭐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 좀 발달이 많이 된 곳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2022년 작년이죠. 5월에 UN 통계국이 대한민국의 분류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를 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도 선진국이니까 사회복지 분야가 더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분야보다는 아무래도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가 더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이미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지 않았습니까? 이 코로나19 여파로 숙박이라든가 음식업 쪽에서는 많은 인력이 감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약 2만 5천 개가 줄었지만 복지나 사회 분야에는 오히려 뭐 16만 2천여 개의 일자리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점점점 더 선진화된다라고 하면 이런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더 많은 일자리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회복지 분야의 장수 직업으로 추천해 주실 직업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초고령화 시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직업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다 소개를 해드릴 수 없으니까 사회복지 분야만 제가 조금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5060 중장년분들이 들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직업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직업을 알고 계세요? 노인 대상으로 하면 알고 계신 직업. 글쎄요.
막 딱히 지금 막 떠오르진 않는데 약간 어르신들을 막 이렇게 돌보야 되니까. 사실은 그쪽으로밖에는 생각이 안 그죠? 나요. 네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어르신을 돌봐야 되니까 요양보호사 뭐 이런 거 많이 예. 들어보셨잖아요. 예. 뭐 요양보호사나 뭐 간병인 뭐 이런 직업들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그 두 개밖에는. 그렇죠. 네. 사회복지. 그런데 이 두 직업 말고도 새로운 좀 더 세분화된 직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런 초고령화 시대에는 노인 돌봄 관련된 직업이라던가 노인한테 새로운 교육을 시켜주는 이런 강사와 관련된 직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네.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소개를 드렸었는데 요양보호사 외에도 뭐 사회복지 쪽으로 실버 인지케어라던가 실버 보드게임이라던가 실버 인지 놀이 지도사 이런 새로운 직업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아무래도 초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치매가 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치매를 예방하고 좀 더 활력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실버 케어 관련 직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실버 인지케어 전문가뿐만 아니라 실버 보드게임 지도사 그리고 실버 인지놀이 지도사 뭐 실버 인지 건강 지도사 치매 예방 미술 치료사 그리고 뭐 치매 예방 운동 지도사 이런 직업들이 있고요. 이런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을 위한 일이라고 하니까 뭐 5060 사이에서도 뭐 부모님을 생각해서 좀 많이 배우고 계십니다. 오, 그렇군. 근데 막 보드 게임, 네네. 놀이, 미술 이러니까 왠지 일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실까요? 원래 이 놀이 지도사는 아이들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놀면서 좀 가르치려고 나왔던 게 이제 놀이 지도사인데 대상이 아이하고 청소년에서 노인으로 바뀌었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실버 인지 놀이 지도사 이렇게 하는데요. 실버 인지 놀이 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뭐 치매 예방 습관이라던가 그리고 뭐 웃음 치료라던가 아니면은 뭐 실버 체조 같은 걸 통해서 몸으로 움직이고 뭐 말하고 뇌에 뭐 생각하게 만들면서 본인이 좀 더 여가 생활을 보내게 돼 있는데요. 보통 뭐 노인분들이 시간이 나면 TV를 본다거나 뭐 집안 잠한다거나 뭐 별다른 일이 없거든요. 무의미하게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뭐 실버 인지 놀이를 통해서 내가 치매를 예방한다고 하니까 그 시간이 좀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네. 다행인 건 이 실버 인지 놀이 지도사의 경우에는 시험 과목이나 시험 일정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교육을 받고 그냥 바로 이제 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 자격증은 아니지만 뭐 민간 자격증으로 해서 딸 수가 있고요. 뭐 평소에 내가 뭐 미술이나 원예나 뭐 음악이나 아니면 뭐 운동하는 스포츠나 이런 거 좋아하신다면 본인이 평소에 좋아했던 취미 생활을 이 놀이하고 접목시켜서 그걸 하나의 이렇게 치매 예방 도구로 매개체로 활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잘 알아보시는 것도 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최근에는 내가 은퇴를 하고 나서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해서 자원봉사를 좀 많이 하시는데 어떤 자원봉사를 할까 막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이런 뭐 실버 인지놀이 지도사 이런 걸 좀 배우셔서 자원봉사를 가시더라도 뭐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하고 좀 재미있게 놀면서 봉사를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시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즐거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자격증을 좀 많이 따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까 그 실버 보드게임 지도사는 보드게임 가르쳐주는 걸 말하는 거죠? 그죠? 네네. 근데 이게 어르신들이 보드게임, 저도 약간 어색하거든요. 네. 저 잘 안 하는데, 이게 잘 될까요? 우리가 뭐 보드게임방 뭐 길거리에 그러니까요. 보이면 젊은 한 번도 안 친구들이. 들어가 봤어요. 그렇죠. 젊은 친구들이 들어가서 뭐 맥주 한잔 하면서 게임하고 이러는데, 과연 이게 어르신들이 가능할까 많이 궁금해 하세요. 가능합니다. 쉬운 보드게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보통 게임이 아닌 분야에 게임의 방식을 도입해서 수업을 뭐 진행하거나 이런 것들을 뭐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보통 실버 보드 게임 같은 경우에도 강의식에서 벗어나서 게임으로 주로 이제 뭔가를 가르쳐주고 인지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집중력이라던가 기억력, 감퇴를 좀 덜하게 만들어주는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실버 보드게임 지도사는요, 뭐 전국의 시니어 클럽들이 있거든요. 이런 시니어 클럽과 취업 연계를 통해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요 과정을 마치고 나면 봉사활동하고도 좀 연결을 또 해드립니다. 그래서 뭐 데이케어라던가 치매센터라던가 주간 보호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봉사를 하시다가 저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하면 또 추천으로 해서 또 직업으로 연결되시는 분들도 또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물론 바퍼봉사를 뭐 이렇게 편애하는 건 아니지만 바퍼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이렇게 뭔가의 기술이라던가 자기가 가르칠 수 있는 이런 걸 통해서 뭔가의 지식을 갖고 계시면 좀 많은 복지관에서 요청이 또 들어오기도 하니까 네네. 이런 걸 배워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시는 분은 이걸 배워서요. 명절에서 이걸 쓰셨다는 거예요. 아, 사람들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게 때. 네네 가족들 다 모일 때 했는데 인기 짱이셨다고 합니다. 예, 일상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네. 또 이제 좀 직업으로 가지지 않아도 이 초고령화 시대에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 혹시 딴 게 있을까요? 어르신, 집에 어르신을 돌보고 있다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돌보고 있다면 장애인 활동 지원사 자격증을 좀 따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는 과거에는 우리가 장애인 활동 보조인이라는 이런 명칭을 썼었는데요. 요게 이제 새롭게 보건복지부가 2019년부터 장애인 활동 지원사라는 명칭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장애인 활동 지원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방문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 가정으로 방문해서 이제 그 케어를 다 해주시는데요. 요양보호사하고 비슷합니다. 방문 요양보호사하고 비슷하지만 대상이 일반 환자가 아닌 장애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중 교육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장애활동 지원사 같은 경우에는 거동하는 거에 대한 불편함을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더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휠체어에서 뭐 앉았다 일어났다 하거나 방에서 앉았다가 일어나실 때 좀 도움을 드린다거나 뭐 식사가 불편하신 분들, 거동이 불편하니까 그분들 식사를 해결해 준다거나 뭐 실내나 실외에 뭐 이런 활동하는 거에 있어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케이스고요. 저희 시 어르신 분들도 사실은 요 자격증을 땄습니다. 치매 사둔 어르신께서 치매가 좀 있으셨는데 이 자격증을 따서 휠체어 미실 때도 직접 뭐 아들이 손수 뭐 아버님을 이렇게 모시고 다니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셨는데요. 예, 제가 이쪽 직업 관련 일을 하니까 이 휠체어도 아무나 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미는 요령이 있고 위험하대요. 그래서 이런 장애 활동 지원사 자격증을 따서 그렇게 휠체어 밀 때 이제 도움을 좀 줄 수.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혹시 아버님 뭐 병간호나 어르신들 병간호를 뭐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자격증을 따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예전에 하던 일을 좀 이렇게 연결해서 혹시 초고령화 시대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네, 이런 분들 많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한요리 솜씨, 요리 잘하시는 분들. 그렇죠. 뭐 요리 잘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네. 내가 평소에 요리에 관심 있거나 뭐 나는 손맛이 좀 좋다 이러신 분들은 실버 헬스케어 조리사가 있습니다. 어르신들 집중 맞춤형 조리사인 거죠. 이야, 그래서 네, 처음 들어보지만 괜찮게 들리네요. 그렇죠. 노인 네. 건강식이니까 어르신들은 이가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르신의 건강 상태라던가 이거에 맞춰서 요리할 수 있는 전문 요리사가 됩니다. 아무래도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이런 올바른 식생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신체적 변화에 맞춰서 조리하는 방법을 좀 배우고 있고요. 이런 숙련된 조리 전문사가 되면 이제 노인 요양병원이라든가 요양기관으로 가서 취업을 또 하실 수가 있고요. 내가 과거에 뭐 상담을 좀 잘해주셨거나 이런 분들은 노인 심리 상담사로 해서 어르신들의 얘기를 좀 잘 들어주고 막 호응을 해줘서 이런 직업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초고령화 시대에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실버케어 직업에 대해서 많은 정보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수 직업 커리어 비전의 최진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1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필라테스 하는 방송인 양정원입니다.
잘못된 자세나 스트레스로 목에 통증이 있는 분들께 특히 좋은 목 앞뒤 스트레칭 함께 해보실까요? 자, 먼저 머리를 앞으로 지그시 숙여주세요. 손이 자유로우신 분은 양손을 깍지 끼워서 뒷머리에 대고 뒷머리를 지그시 누르면서 양쪽 팔꿈치는 살짝 앞으로 모아주세요. 이때 등은 굽히지 않고 고개만 천천히 숙이고 호흡은 밖으로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번에는 고개를 뒤로 젖혀볼까요? 손이 자유로우신 분은 양손을 깍지 끼고 등 뒤로 팔을 쭉 뻗으며 고개를 천천히 뒤로 젖힙니다. 이때 목, 어깨, 척추 등 근육이 전체적으로 당기는 느낌으로 동작을 반복해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능하시면 앞뒤 5초간 3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저는 양필라 양정원이었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도시 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답변 보내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오늘 오후부터 남부 지역에서는 큰 비와 바람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진짜 필요한 비예요, 그죠? 네, 정말 반가웁니다. 한동안 가물어서 파종한 씨앗에 계속 물 주느라고 바빴는데 네, 이제 네. 좀 그 걱정은 좀 덜어도 될 것 같고요. 좀 가뭄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산불 때문에라도 좀 비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근데 텃밭 교육이 많을 때라면서요? 네, 텃밭 농사를 또 요즘 다른 말로 도시농업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도시 지역에서 도시민들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작업을 위한 농사. 이것을 이제 도시 농업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은 이런 도시 농업 인구가 전업농 인구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기농이 아닌 또 귀촌하는 인구도 늘어서 도시 지역만이 아니라 전국 군 단위에서도 농촌 지역에서도 이런 도시농업 관련된 텃밭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도시농업 지원법이라는 법도 있어서 그 텃밭 농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텃밭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모든 이제 친환경 이런 게 대세잖아요. 도시농업도 친환경 농업이 권장된다고요? 네, 도시농업 지원법에서 이야기하는 텃밭에는 비닐 멀칭이라든지 화학 비료, 화학 농약을 금지해서 친환경 농업에서는 비닐 멀칭까지는 허용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친환경 농업보다 더 엄격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친환경 농업은 땅이라든지 물이라든지 공기와 같은 이제 환경을 지키는 농사를 통해서 건강한 작물을 키우는 것과 함께 또 환경도 살리면서 그런 건강한 음식들을 이렇게 먹게 되니까 사람도 살리는 농사가 되는 겁니다. 네. 또 부수적인 효과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서 친환경 농산물 판매가 늘어났다는 농촌진흥청의 이제 보도도 있습니다. 좋네요. 이게 그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는 것도 사람마다 또 달라요? 방법이나 이런 게? 네. 네, 농사를 친환경으로 짓는 것도 사람 수만큼이나 이렇게 그 정도요? 다양합니다. 네. 사람의 그 화학 제품을 쓰지 않는 사람에서부터 또 아예 동력을 쓰는 기계를 쓰지 않는 사람이라든지 기계 자체가 네. 친환경이 아니다. 네. 저처럼 풀 키우는 농부에서까지 이렇게 다양합니다. 네네. 그래서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 없이 많은데요. 그래서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어느 정도 어디까지는 내가 하고 어디까지는 안 하고 이런 타협점을 찾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막 친환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네. 기준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친환경 상품에 대한 기준은 있고요. 있어요. 네. 근데 저마다 이제 그런 자기의 기준들을 또 만들어서 이렇게 하게 되죠. 아무래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텃밭에서 그러면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장이랄까요? 이런 거는 어떤 게 있나요? 먼저 친환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친환경 농업의 기원을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렇게 다양한 나라에서 이 녹색혁명이라고 하는 산업혁명이 있기 전까지 이루어졌던 전통적인 방식의 농사를 말합니다. 친환경이란 농업이 네. 전통적인 방식이다. 네. 네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토종 씨앗을 수집하기 위해서 농가를 돌아다니는 동안에 그분들의 이제 농사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듣고 다닙니다. 농약과 화학 비료가 없던 시대에 어떻게 농사를 지었는지가 굉장히 관심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관련돼서 또 그 시대에 이제 책들도 농사와 관련된 책들도 즐겨 읽고 있습니다. 제가 밭에서 호미로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동력 있는 기계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주변 농가분들이 와서 구경을 많이 합니다. 남자가 쭈그려 앉기도 힘든데 앉아서 호미질하고 있는 것이 신기한 모양입니다. 어떤 분들은 트랙터로 밭을 공짜로 갈아줄 테니까 제발 호미질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래 안타까워서? 네. 네. 평생을 농사지어도 삽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희한한 사람이 왔다고 이렇게 말구중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네네. 제가 꽁지머리를 하고 있으면 여자분이 앉아서 하는 것처럼 보여서. 에이, 관장님 아닐 거예요. 아까 그러면은 그 텃밭에서 호미질 하신다 그랬는데 네. 호미 말고도 또 다른 연장 쓰는 거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호미고요. 네네. 되게 우리가 삽이라든지 뭐 곡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농기구로 치지만 호미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농기구입니다. 농기구가 아니라 보통 이제 연장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연장이라는 이름은 영어로 익스텐션이라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 몸을 연장시켰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호미는 손이니까 아무래도 손이나 이렇게 손톱의 연장이 되겠죠. 네. 외국에는 호미 말고 다양한 연장을 가지고 이렇게 텃밭에 가는 데 비해서 우리는 호미 한 자루만 있으면 다양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호미의 각 부분의 역할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근데 이게 되게 작지 않아요? 네. 작고 이렇게 뾰족한 삼각형 같은 건데. 네. 네. 가장 뾰족한 부분이 흙을 파고 그다음에 이제 잡초 같은 뿌리를 캐는 부분입니다. 또 이렇게 흙을 파다 보면 흙이 덩어리가 지죠. 그 덩어리진 흙을 깨는 것은 호미의 등 부분입니다. 이렇게 길쭉하게 나와 있으면서 약간 굽어 있는 등으로 흙을 깨고요. 그리고 흙을 또 고루 펴는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미가 이렇게 판판하게 되어 있는 이렇게 오른쪽 날개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호미 땅을 이렇게 고루 네네. 펴게 되고요. 그다음에 모종을 심기 위해서 이제 흙을 파야 되잖아요. 파기 위해서는 그 왼쪽 날개 부분에 동그랗게 이렇게 웨이브가 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구멍을 파고요. 그리고 왼쪽 날개는 좀 면이 아주 날카롭게 갈아져 있습니다. 뾰족한 부분 말고 왼쪽 부분에 날카롭게 갈아져 있는 부분들은 북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날카롭게 갈아져 있기 때문에 풀뿌리들이 뚝뚝 잘려나갑니다. 네. 그래서 또 호미자루의 반대쪽 날 같은 경우는 반대쪽 호미날의 바깥쪽 넓은 면은 이제 눌러주는 역할을 해요. 뭔가 심었을 때 면이 있으면 이걸로 쑥 눌러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호미자루의 역할도 있습니다. 씨앗을 파종할 때 또 흙이 너무 성길 때 이렇게 호미자루로 구멍을 뚱뚱 뚫어서 그 부분에 이제 씨앗을 파종하게 되면 아무래도 흙이 이렇게 다져졌기 때문에 수분이 빨리 빠져나가지 않고 이렇게 잘 자랄 수 있게 해주고요. 또 그리고 호미의 길이도 30cm 정도를 가 보통입니다. 그래서 심는 간격을 작물들 심는 간격을 계산할 때 자를 가지고 이렇게 질 필요 없이 이렇게 호미로 대충 짐작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활용도가 대단한데요. 근데 요즘 나오는 호미는 좀 다르다면서요? 네. 요즘 나오는 호미는 호미 등이 좀 이렇게 좀 반듯해서 작업할 때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엘보가 온다 그러죠. 네. 그래서 이렇게 통증이 많이 오는데
그래서 조선시대에 호미가 어떤 모양이었는지 한번 찾아봤더니요. 좀 호미 등이 이렇게 굽어 있어서 호미 날과 방향이 나란할 정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힘이 덜 들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전 게 더 좋은 거네요. 네, 예전 것을 좀 복원하는 좀 노력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또 호미가 또 외국 쇼핑몰에서 인기 있는 상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다양한 농기구를 가지고 텃밭에 가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호미 한 자루 가지고 농사를 지으니까 외국인들이 보기에도 신기했나 봐요. 이 소문 났네요. 네네. 아, 이게 그래서 소문 아주 났군요. 호미가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우리 청취자분들의 그 질문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몇 개 한번 볼게요. 2509님이 텃밭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끄럽지만 베란다에서 채소 좀 키우고 싶은데요. 시댁이 시골이라 거기서 흙을 가져다 쓰려고 하는데 괜찮은 거죠? 남편이 흙은 사서 써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괜찮습니까, 오늘? 아무래도 이제 흙에 들어있는 이제 병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베란다 같은 경우는 화분을 이쪽으로 옮겼다 저쪽으로 옮겼다 해서 흙이 가벼워야 하거든요. 그래서 경량 원예용 상토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베란다 텃밭에는 유리합니다. 네. 상품으로. 또 055 하나님이 감자를 심었는데 비닐을 꼭 씌워줘야 하나요? 이렇게 보내셨어요. 네, 아까 다양한 친환경 농법이 있다고 했죠. 네. 씌워주셔도 되고 안 씌워주셔도 됩니다. 그래요? 네, 대신에 이제 씌워주면 이제 풀 걱정은 덜 수가 있고요. 안 씌워줬으면 이제 북주기를 해서 풀을 또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풀을 작업해야 된다. 네. 또 6337님이 큰 화분에 고추 몇 포기 심으려고 하는데 언제쯤 심어야 할까요? 또 어떻게 심어야 고추가 많이 달릴까요? 이렇게 네. 질문 주셨습니다. 실내에서 심으신다면 지금 심어도 상관은 없지만 실외라고 한다면 5월 초까지는 좀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화분이 크다고 하니까 영양 관리라든지 물 관리라든지 이런 거 신경 써 주시면 농부가 하는 역할만큼 고추는 많이 달리게 됩니다. 내가 하는 역할만큼. 네. 알겠습니다. 또 문자가 또 들어와 있는데요. 우리 7488님 분당에서 주말 농장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씨 파종하려는데 파종 전에 땅을 다 갈아엎어줘야 할까요?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지금 시기에는 어떤 씨를 뿌리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보내셨어요. 네. 땅을 갈아줘야 되는데요. 일단 거름을 위에 뿌려주고 이렇게 땅을 갈아야 하고요. 거름을 위에 하고, 네. 네. 그래서 곱게 깬 다음에 이제 씨앗을 파종하게 되는데요. 지금 4월 달 중에는 거의 모든 씨앗들을 다 파종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씨앗 파종일 경우는. 네.播종은 이제 5월까지 기다려야 되지만 거의 모든 씨앗, 뭐 상추라든지 시금치라든지 쑥갓, 뭐 모든 씨앗들이 지금 파종하는 시기입니다. 다 된다. 네. 네. 그리고 거름 위에 뿌려서 해라.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텃밭 가이드 시간 오늘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 했고요. 질문 있으시면 그냥 계속 보내주시면 저희가 언제라도 시간 될 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7320님 사이버 도서관에 자주 들어와서 머물고 있어요. 강의 듣고 책도 읽고 대출하고 책 읽기 계획을 세워서 사이버 세계에서 지키고 있어요. 이렇게 또 본인만의 사이버 세상을 살고 있는 모습 괜찮네요. 도서관이 있다고. 자, 그리고 395 하나님은 올해부터 저도 농장 앱에서 농부가 되었어요. 가까운 지인, 남편, 큰아이까지 이혼 농부예요. 감자, 고구마, 사과 수확했어요. 재미가 큽니다. 이러셨는데 혹시 관장님 얘기 들어보셨어요? 게임 아닌가요? 아. 그 얘기 같은데요. 네, 근데 이거를 키우면 네. 실제 이제 농산물을 받는데요. 네, 맞아요.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네요. 해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해보지는 않았고. 그렇죠. 실제로 하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9909님이 저도 게임을 통해서 실제 농산물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농사 지식도 쌓고 실제 물건을 받아서 좋고 재밌었어요. 이렇게 보내주십니다. 하지만 그래도 역시 9909님 우리 텃밭 가이드 시간이 더 재밌죠? 네,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3993님
아까 우리 일자리 얘기 연결돼서 보내주셨는데 우리나라가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에 비해서 일자리는 부족해지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매일매일의 아침을 힘차게 열어주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 늘 애청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청취율 조사에서 최고의 청취율을 달성해서 청취자들의 아침을 책임지는 최고 인기 프로그램으로 거듭나길 기원합니다. 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3993님. 왠지 우리 회사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애정 섞인 문자 너무 감사하고요. 한번 제작진과 노력을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부터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전화로 온다고 해요. 전화 받으시면 오늘 아침 일라디오라고 꼭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청취자분들께서 문자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당첨자는 홈페이지에 게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